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또 정한기 박사님을 모시고 충성과 반역이라는 이 역작입니다. 역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숨겨진 부분, 한국 현대사의 재해석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한기 박사님은 교토대학에서 일본 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일본 학술진흥재단 특별연구원, 위츠베이칸 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쳤습니다. 주로 일본, 조선, 만주를 넘나들며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란 최근에 나온 책도 30대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게 돼서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게 때마다 토픽이 자주 바뀌는데, 우선 이 충성과 반역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펜앤마이크에서 정규재 대표가 소개를 했고, 네. 그러니까 주문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또 어제니까 가서 또 대담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냥 뭐 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뭐 새로 나온 그 책에 대한 이제 관련으로 대담을 했는데, 어떻게 주로 내용이 뭐 제가 담당했던 부분이 뭐 그러기도 해서인지 충성과 반역과 관련되는 책 소개 혹은 그걸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한 2달 됐죠. 2달 됐는데 그동안에 무슨 이 반응을 직접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반응이라고 한다면 뭐 소평이랄까요? 감상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육사단 7년대에 춘천전투에 참전했던 그 아버지가 참전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글이 있었는데, 무척 감동적인 그렇네요. 내용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뭐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뭐 상당히 좋은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춘천전투에 육사단으로 참전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 썼습니까? 3대대 이제 소속이었고, 예. 그래서 뭐 그러신데, 그분 이야기는 이 아버지가 이제 사실 무학자였는데 상당히 거친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뭐 춘천에서 이제 그 군부대 근처에서 뭐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장교가 그 아버지를 잘 봤는지 군으로 편입을 시켜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국군에 입대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춘천 전투 뭐 초산까지 올라가시고, 장도영 장군이 계실 때는 뭐 용문산 전투에도 육사단에서 종군했네. 그렇습니다. 육사단 7년대를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뭐 이대용 장군, 임부택 장군 등등을 다 아시고, 예. 평소에도 그렇게 전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구나. 뭐 술 먹고 그러면은 그 교전쟁 이야기를 해가면서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 저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 춘천 전투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알게 되면서 상당히 감동적인, 이렇게 출판사 사장으로 계시는데 글을 잘 쓰세요. 그러니까 알아둘 만한 사람이네. 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흥미로운, 감동적인 그런 이제 책 소개를 겸한 감상 혹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책은 발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독자들 찾아간답니다. 독자들도 찾아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워낙 좋은 뜻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바꾸는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는 화제가 되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고등학교 선배되시는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이 책을 읽었다면서 그래요? 친구들한테 5권 선물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5권 갖다 드렸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아이고.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어려운 책이지 않을까 뭐 했었는데, 근데 이제 두각제작하면서 책을 참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카피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을 우리 정 교수님이 선택을 했지만 참 잘 붙인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성과 반역, 검은 역사에 살아있는 유령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대한민국 창군 건국과 호국의 주역, 일본군 육군 특별 지원병, 이런 건데, 사실 이 책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국군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죠?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았다. 예. 왜냐하면은 국군 장군기에 이분들이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남침한 공산군과 싸울 때 뭐 거의 가장 용감하게 싸웠고 했으니까 이분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정훈교육을 통해서 알려야 할 단체가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방부나 군인들로부터 반응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마도 저도 뭐 이 초기에 이런 책들은 꼭 한국군에 계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혹은 군사관학교라든가 그런 군사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이런 책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바람은 있었지만 뭐 적극적인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 문제가 지금 사실 그동안 시비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강복군 출신자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창군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또 조선 의용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요. 김 누굽니까 그죠? 김원봉. 김원봉. 그 조선 의용군이니까. 조선 의용군보다도 의용대라고 오는 것이 많이 많고. 맞죠. 군대가 아니다 이게. 예, 강복군으로 들어서 뭐 일지대장을 하셨는데 자기가 만들었던 조선 의용대는 대부분이 이제 공산당 계열로 가서 거기서 조선 의용군이 이제 결성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뭐 강복군 출신자들이 와서 대한민국 국군을 창군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송호성을 비롯한 유동열 같은 사람들은 북한군에 항복을 해가지고 그런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유동열 그분도 북한군이 남친했을 때 서울에 있다가 항복을 해가지고 항복을 한 게 맞아요. 월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점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그런 역사인식을 국방부의 그 전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라 할까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과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그 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낙타수를 역할을 해가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이런 실태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곳곳에서 역사 조작이 진행 중인데 광주 사태에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발포 명령자는 없는데도 있었다고 그러고 안매장이 지금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있었다고 그러고 그 대통령이 지금 역사 조작의 선두에 서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지금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조작하는데 막 광복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원봉이 만든 그 군대 같지도 않는 군대와 이 70만 대군과 연결시키려는 무리한 시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교과서에는 이미 나왔어요. 교과서에는 김원봉이가 사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보면 김원봉이 스타예요. 스타. 그 무슨 영화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요새 이 조작 수법이 보면은 영화에 황당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현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실이라고. 그 대표적인 예가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에서 화려한 휴가. 그게 2007년에 개봉됐는데 공수부대가 전남
도청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해서 무릎사 자세로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역사 조작이 지금 대통령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책이 나오니까 군 지휘부라든지 장교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외면하려고 하겠는데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뭐 저는 대한민국 국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논리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그 점에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또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군 장군 과정을 보면은 이미 장군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잖아요, 그죠? 자료도 많죠. 네, 장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본 출신, 일본 육사 출신이라든지 여기 있었던 이 육군특별지원병이라든지 또 대학 다니다가 지원한 학도지원병이라든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은 그 정도죠. 만주군관 그 다음에 만주군, 일본하고 좀 다르죠. 만주군관, 만주국, 뭐 만주국이 괴뢰국인데 만군 출신. 네, 만군 출신.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 백선엽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군 출신이에요. 중국군 출신, 그 다음에 광복군 출신. 광복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군은 예를 들어서 군사 영화. 김홍일 장군. 김홍일 장군은 이게 참군 세력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이제 뭐 거기 이제 군사 영화학교 출신자를 가지고 있는 장군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광복군은 아닌 중국군이고 사실 뭐 김홍일 장군도 기본적인 군사 경력은 중국군이죠. 그리고 강복군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사실은 정식 소속은 중국군이죠. 중국군에서 경국군의 지휘체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휘체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임시정부의 지휘하에 있었다고 본다면 광복군이라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게 어떨까요? 야,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 조사를 했고요. 이승만 학당 TV에서도 한번 그걸 뭐 방송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야, 보니까 그 강복군을 운영되는 뭐 예산이라든가 지휘권이라든가 그 모든 게 전부 다 이 중국군에 소속되어 있고 파견된 장교들이 이 지휘를 하는 구조였고, 그렇게 해서 그 자율권, 그 광복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은 45년 5월경인가 6월경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복군 자체 그 병력 규모가 너무 적죠. 뭐 44년도 2월 3일경인가 400명인가 300명인가 그런 규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병력 규모라고 하는 거 장교들 수뇌부는 뭐 이제 뭐 임시정부 쪽 계열이거나 뭐 그런데 전부 다 이 일본군에 있다가 탈영한 사람들 병사들로 다 충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복군인지 일본군인지 그게 애매합니다. 우리는 뭐 무조건 뭐 강복군에 갔다 온다면 뭐 다른 것은 전혀 묻지 않는데, 그러니까 비판적인 연구가 없는 거예요. 그 강복군 혹은 임시정부에 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건 분명하게 창군 과정에서 주력은 망군 1군 출신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논할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뭐 그 족보를 바꾸려면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역사 조작하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가 강군이 되는 게 결국 10만 군대가 지금 뭐 70만 군대로 커진 건 6.25를 겪으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군의 역사는 모든 게 6.25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은 우리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이 저는 장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 사병까지 읽으면 더 좋겠지만 장교는 자기가 소속된 국군 장교단이 역사적 역할을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국군 장교단의 역할은 이스라엘 군과 비견되는 위대한 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 요 네 가지를 수행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자유통일을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군대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업적, 더구나 군대가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시킨 군대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군사 쿠데타 수만이 일어났지만은 군사 쿠데타가 경제 개발에 성공한 예를 들으려면은 박정희 말고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군대입니다. 우리 민족 사회에서 이런 군대를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건 아니에요. 삼국시대 때 뭐 빼고는 굉장한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장교단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낼 때도 6.25 70주년이니까 70주년에 무슨 받침책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군 장교단을 깨우쳐야 된다. 네, 국군 장교단의 자부심, 세계적 군대다. 세계적 군대. 전쟁만 잘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되었지 않느냐. 그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쿠데타다 하지만은 그건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건 다 참고사항이 지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국군 장교로서 출세할 생각이 있으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은 걸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의 내용은 우리는 일본군을 오게 되면 뭔가 악마의 화신처럼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그 반일 종족주의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저도 뭐 일본 군사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일본군이야말로 이 후발 공업국들이 가질 수 있는 군대를 특성을 일본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전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강자전법이죠. 그러니까 물량공세로 적을 압도한 그런 이제 군사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이지만 일본은 뭐 저기 후발 공업국이다 보니까 경제력이 약하고 그런 이제 이 조건 하에서 적과 대응하려면은 역시 정신주의로 그렇습니다. 이게 약자전법이라고 하는데 일당백이다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군사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까 이 병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도 아주 철저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등병으로 들어가서 6개월을 훈련을 받아서 거기서 시험을 연대장 검열을 통과해야만이 전투원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병을 달고 이제 전선에 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40한 2, 3년도 넘어서게 되면 그 훈련 기간이 한 3개월로 단축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단련된 겁니다. 그렇죠. 확고한 국가관과 그리고 군인관, 사생관을 내면화시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을 때만이 그들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결코 물러섬이 없는 그런 이제 그 병사들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실 50년 5월 28일에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서 수험비행장을 통해서 한강 방어선에 6월 20일. 네, 6월 20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앞에 있는 어떤 하사한테 너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야,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절대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메가더는 대단히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으로서는 이제 그런 대답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한국군 병사들이 그런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느라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야, 이 한국군은 뭐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병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강한 군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도 뭐 일당백의 그런 군대를 만들어내는데 역시 뭐 일본군의 어떤 그런 유전자를 계승한 그런 형식으로 그런 이 중국군에 대항하는 그런 이제 뭐 강한 군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교수 정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군사 문화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가마쿠라 막부 시절부터 약 800년 동안 무사 지배 체제를 그렇습니다. 이루었고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근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여러 제도를 만들지만은 군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군대를 운영하고 만든 그 노하우가 바로 육군 특별지원병이라든지 망군 육사 출신들을 통해서 한국군을 근군하는 데도 들어왔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 국군을 만들 때는 물론 미국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미군 체제로 갔지만은 그 정신, 예, 예. 정신은 오히려 일본군의 군인 정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정신사적 측면에서 우리 한국군을 검토하게 되면은 일본군의 어떤 그런 이 정신문화 혹은 군인 정신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무시할 수 않고서는 없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조선군으로부터 전통은 없으니까. 조선군은 끊어져 버렸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일본군 오게 되면 그야말로 악마의 하신이고, 그리고 무슨 뭐 전선에 가서 맨날 무슨 뭐 이상한 짓이나 하는 그런 부대로 알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고 질서 체계가 확실하게 서 있는 그런 이제 똑바로 된 그런 군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사실로 인정하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지. 그 일본군은 이제 명치유신 이후에 군제는 보면은 보통 원래 일본군을 만들 때 프랑스군을 모델로 하려고 했는데 1870년에서 71년 사이에 보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프러시아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네. 독일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독일 육군은 독일 걸 많이 카피하고 해군은 영국 해군을 따랐는데 그래서 1868년이 명치유신이고 거기서 약 40년이 흐른 1904년 5년 러일 전쟁 하잖아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그때 러시아가 세계 육군에서는 최강국이었습니다. 네, 육군에서는 1등이고 해군력은 세계에서 한 3등쯤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에서 육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꺾잖아요. 네, 러일 전쟁. 러일 전쟁. 그러니까 그 일본이 세계적 강한 군대로 올라가는 그건데 이 러일 전쟁은 쉽게 말하면은 후발 황인종이 백인종을 꺾은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러시아 1917년에 러시아 혁명도 여기서 비롯됐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독립운동 하려는 사람들이 용기 백배했지. 네. 야, 황인종이 백인종을 꺾었으니까 우리가 영국 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김으로써 우리가 식민지로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미 그러다가 이제 영일 동맹으로 해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일본이 해군력을 증강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해군 군축 협상을 보면은 세계 3대 해군 국가가 미국, 영국, 일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통이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 군대에 들어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제 일본군의 어떤 그런 유전자를 갖는 그런 이제 그 분들이 이 장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죠. 일본군의 어떤 그런 문화, 전통이 계승될 수밖에 없는, 이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또 마찬가지 그랬기 때문이야말로 우리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시키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강복군들이 근데 실제로 저도 뭐 6.25 전쟁을 여기서 뭐 관련 전사들을 많이 검토하지만 6.25 전쟁에서 혁혁한 어떤 그런 전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저기 전투를 지휘했던 지휘관들을 보고 있느라면 강복군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적잖아요. 적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역시 이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던 것들은 역시 뭐 일본군 출신자들이 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6.25 때 창군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진가가 발휘되는 게 남침을 당해가지고 불리한 과정에서도 불리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싸웠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남침 당하면은 보통 와해돼버리는 게 보통인데 기습 침략 당하면 그러죠. 네, 그렇죠. 뭐 독일에 기습당한 폴란드 군대나 독일에 기습당한 프랑스 군대가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버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신적으로 버텼을 텐데 물론 미국이 참전한다.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그 이외에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부장이 강했다. 그렇습니다. 그 정신부장은 일본 군대의 영향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이 만약 한복된다면 갈 데가 없는 건데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런 이 군사적인 역량을 100% 이상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상황 조건이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어떤 군대냐? 이거 우스갯인데, 우스갯이기도 하고 난 진담으로 보는데, 지휘관이 미군, 참모는 독일군, 병사는 일본군. 여기 가장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군대는 누구냐? 지휘관은 중국군.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참모는 일본군. 아. 병사는 이탈리아 군대. 이 다음 제일 약한 군대가 된대요. 여기에 그러면 왜 일본군이 병사는 세계에서 최고인데 참모는 최악이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일본군은 참모가 특히 작전 참모의 힘이 너무 세요. 이 지휘관을 갖고 논다고 참모가. 그래서 만주사변 일으킬 때도 보면은 작전 참모 이시하라 간지란 사람이 꾸몄어요. 그냥 지휘관 따라와요. 근데 미군은 어떠냐면 미군 지휘관은 디테일에 강해요. 미군 지휘관은 현장에 간다고. 독일군이나 일본군 지휘관은 현장에 잘 안 가요. 그런데 중국 군대가 지휘관으로서 최악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군은 주로 장개석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모택동 군대는 좀 달라요. 모택동 군대는 상당히 강군이었지. 그렇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6.25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역할, 자부심, 이걸 우리 군대가 특히 장교들이 이걸 갖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북한군과 이겨서 자유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력에서 무너지면.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게 국군 장교단입니다. 국군 장교단이 가져야 할 역사관, 자부심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주적을 안 가르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무기를 든 사람에게 당신이 저건 누구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총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군 정신 무장 책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바탕에 깔린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 우리 국군은 정통성이 없다. 왜냐? 일본군, 망군 출신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권 잡은 세력 안에는 국군은 괴롭이다. 예? 그렇게 보면서 북한군은 김일성이가 뭐 항일 무장해가지고 만든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도 북한군이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죠. 주사파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아십니까? 북한군을 만들 때 특히 공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일본 군대 경험을 가진 일본 공군 출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공군은 한국도 좀 그런 부분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하여튼 이 책을 우리 국군 장교 복장을 입고 있는 분들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군 장교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이고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사는 오욕의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의 역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욕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영광 부분이 훨씬 큰 영욕의 역사를 다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자, 막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요새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정리기억연대
정대협이죠. 정대협이죠. 정대협 사태가 지금 보통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봅니까? 올 것이 왔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지금, 저도, 위안부동산 철거 공동대책위원회 화요일 집회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어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으로 장기전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용수 위안부 경험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요즘 바쁜 그런 이제 바쁘군요. 여러 가지 연락 오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연락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이영훈 선생님께서는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한 10여 년 이상을 작업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곧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아마도 위안부의 역사를 이제 전근대부터 근대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를 검토하는 그런 아마 대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여기 기자회견에 있었을 때도 그런 점들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이용수 경험자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한일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위안부상 철거 공동대책위원회하고 이승만 학당이 공동 심포지움을 열기도 했고요. 언제죠? 며칠? 날짜 잡았죠? 화요일입니다. 26일입니다. 26일 어디서 합니까? 학당 밑에 있는 어느 호텔이 있는데. 파시픽 호텔이고. 야, 그렇습니다. 거기서. 명동 있고 파시픽 호텔 26일 몇 시죠? 시간 제가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안부 문제의 전체적인 논의들을 할 계획입니다. 참 그동안에 이용훈 교수 팀이 고생하신 게 이걸 의외로 내부 풍요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아주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의식을 억눌렀던,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장애물이 되었던 이 단체가 성역으로 군림하면서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 많은 행동을 했느냐. 특히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탈북자들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월북하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반역적 행동까지 했는데, 이걸 이 정권이 지금 껴안고 있다. 비호하고 있다. 아니 공산화가 된 후에나 이래 해야지.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정한기 교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이용훈 교수 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제 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힘이 붙는 것 같죠. 그동안에 항상 비판만 받다가. 우선 기본적으로 정대협 자체, 윤미향, 그동안에 신상 불가침으로. 그렇지, 신상 불가침.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갖게 됐고, 이미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예. 그 점에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이제 상황, 정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윤미향의 어떤 그런 회계 부정이라든가 정대협의 그런 종북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위안부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지금 전국적으로 널려 있는 그 위안부상을 철거시키고, 또 마찬가지 그동안에 이 국민들에 대해서 이게 사기를 친 것이고, 국제사회에도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문제를 빨리 수습해내고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무슨 뭐 윤미향의 문제라든가 정대협의 문제 혹은 이용수의 문제 우리가 현혹될 문제가 아니라 그 이용훈 선생님이라든가 계속 지적해왔던 것처럼 그 위안부 문제의 실체와 본질을 확실하게 장점화시켜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은 지금 언론에서 터뜨린 이 정대협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종군 위안부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신화가 있고 사실은 뭐고 하는 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사 일반에서 그 위안부 하게 되면은 강제로 끌려갔다. 강제. 네, 강제성의 문제. 혹은 이제 성노예다. 혹은 전쟁 범죄다.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다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이용훈 선생님은 여러 각도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뭐 저도 2015년에 고려대학에서 강의 도중에 이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잘리는 그런 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 문제로 삼았던 부분이 바로 이 성노예 문제인데 이건 정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는 그 당사자들이 그래 제가 위안부였습니다 라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고 나온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성노예라고 하는 용어들은 그렇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성노예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인가요? 그래서 거기 학자가 이제 그런 식의 과격한 용어를 이제 써가지고 그 위안부 문제, 정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겠다라고 해서 그 용어를 쓴 거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위안부 경험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는 아주 그 인권유린이거든요. 인권유린이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 대사관 앞에서 그 수요 집회를 그렇게 몇십 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국가 간의 예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매일 매주마다 와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오방국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가 간의 예의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밝히면 될 문제고 또 그런 이제 피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면 되는 문제지 이런 식의 비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건 참 문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당신은 학생들 이해를 못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위안부의 그 실상을 보고 있노라면 참 그 경험자들이 하고 있는 그 증언집이 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만. 근데 그 증언집을 검토해 보시게 되면 아마 대표님도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본군이 끌려갔다라고 초기에 증언집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들 인신매매입니다. 아버지가 팔거나 딸을 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강수의 그 소설에도 나와요. 단편 소설에도.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거죠. 그걸 넘어갈 때 그 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참담한 그런 현실인데 근데 그것은 조선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할머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버마에서도 그런 일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일본군이 개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시골에서 적수국 세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그냥 잡아갔다
그건 뭐 근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본군에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한다면 바로 그야말로 목을 치는 강한 어떤 그런 군기가 서 있는 부대인데, 그리고 이 조선인이라고 그런 것은 이등 국민이긴 하지만 일본 국민입니다. 자국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그러니 성노예로 만들었다? 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이 향촌사의 시골에서 만약에 발생했다 한다면 대표님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옆에 내 여동생이 끌려간다. 아니면 내 옆집에 있는 뭐 누나가 여동생이 끌려간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강제 납치 또는 연행해가지고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간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서도 다들 인정을 해요. 인정한다.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제도를 설정을 하고 이런 포주들에게 혹은 인신매매범들에게 돈을 뿌려가지고 위안부들을 확보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또 강제성 아니냐,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종료부 모집을 하는 데는 한국 사람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위세를 강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내 뒤에는 일본군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어떤 그런 모집한 것은 해탈하기 보기는 어렵고, 이미 이 사창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자들을 위안부로 이제 신분을 바꿔놓는 거죠. 그런 부류도 있고 여러겠죠. 그것만 전부 다가 아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쪽 저 비중이 좀 높다는 그런 뜻인가? 높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위안부 중국이라든가에서 활동했던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군 기록들을 보고 있노라면 다들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팔릴 때는 처음 팔려올 때는 40원에 팔린 경우도 있었고 20원에도 팔렸어요. 그런데 하북의 중국 지역에 들어가서 병창부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몸값이 6,000원이 돼 있고 5,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몇 번과 전매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많은 경험들을 이미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전쟁 범죄다, 전쟁 때문에 이게 상황에서 발생한 거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식민지와 제국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조선 농촌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순의 하나의 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이제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이용 교수는 이 문제를 단지 무슨 중일 전쟁기,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 한정해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이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조선 시대까지 올라가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성문화는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장기 시계열로 문제를 보고 있어서 아마도 그 책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그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2015년에 박근혜 아베 합의가 있잖아요. 그죠? 있었습니다. 최종 합의, 그걸 지켜야지. 또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권이 그 합의를 비판하면서도 합의를 안 지키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유효한 거예요. 그럼 그 정신에 추진한 건데요. 그죠? 다만 거기서 조금 뭡니까? 손해상입니까? 예. 손해상입니다. 손해상 처리 문제가 거기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지. 합의에.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지키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 정권이 과연 결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해결은 외교적 해결은 됐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다시 이 정권이 재기하고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모르죠. 뭐 대선이 임박하면은 또 반일 종족주의를 들고 나와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고 그게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에 말하자면은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계기가 됐으면은 왜 이러냐면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에 한국 사람들이 매여 있는 한 한국 사람들이 사고 체계가 종족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국민주의적인 사고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국민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종족, 부족국가 시대 때의 한 소속원인 그 같이 했자고 행동을 한다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 반대로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또 뭐 김일성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또 무조건 옹호를 하는 세력까지 있으니까 이래 되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이 아니라 밑에 하급적 존재를 전략하는 건데. 그런데 하여튼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복판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총선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죠? 이 정신사적 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상당히 이번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즉 반일 종족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게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용수의 어떤 그런 발언에 우리 사회가 지금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이용수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해왔던 발언들이 과연, 이 증언들이 과연 어떤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아갈 수가. 다만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정오심 선동 그만하자. 그렇습니다. 그거 좋은 말이 아닙니까? 그러고 역사를 제대로 아는 한국인, 일본인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 두 가지 취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보다는 이 두 발언이 이번에 그 진심이 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들한테 꼭 하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훈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한 10여 년을 넘는 그 심혈을 거치고 그렇죠.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강하는 것도 뭐 더하고 뺄 것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들을 어떤 편견이 없이 한번 그렇죠.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이거는 역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반일 종족주의 책을 꼭 읽어보시고 또 최근 나온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그리고 이 같은 맥락의 충성과 반역도 한층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반일 종족주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거냐. 그렇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선동에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통일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 국가는 꿈도 꿀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문제는 단순해요. 반일 종족주의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다시 이 책으로 넘어와서 이게 결국 이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이 왜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왔느냐 하는 것은 연원으로 올라가면은 군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데 대한 실감이 없어요. 동시에 건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는 데 대한 실감이 없는 거라. 이런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승만한테 다 앵겨가지고 이승만이 살고 나서 독재자로 물러났으니까 사실은 독재자로 물러난 것도 아닌데 하니까 그 사람이 한 걸 모든 걸 다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국 부정, 건군 부정 분위기에서 이러다가 보니까 첫째 어떤 나라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라를 세우는 것. 나라를 세운 공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짜고 그러다 보니까 건국 공로자의 훈장을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 그리고 건국 기념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건군에 대한 역사도 왜곡해서 살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출발점이 건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을 어떻게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알릴 거냐 하는 그 방법, 무슨 훈장을 주는 방법도 있고
건국 공로자에 대한 우리 제대로 된 평가, 뭐 아까 좋은 말씀하셨대 인명사전, 인명록을 만들고 네. 예, 건국에 초점을 둬요. 그렇습니다. 이 건국은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첫째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어떤 모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출발이 신라의 삼국통일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가 국민국가를 만든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 뭐 찬란하다 많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인데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그러면서 그 점에서는 어제 제가 뭐 정규제 주필과 대담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야, 우리 건국사가 대한민국 건국사가 너무 부실하다. 뭐 그래가면서 이 건국 임명록 같은 게 작성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던 꿈이지, 꿈같지. 그런 성공과 번영의 그런 위대한 성취를 기초를 닦아낸 이 건국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뭐 종래 우리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친일 임명사전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일제에 부역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민족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기준으로 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일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었냐 아니었냐라고 하는 문제는 연구자들이 이제 밝히면서 그 작업을 통해서 밝히면 될 문제지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광수라든가 윤치호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혹은 뭐 이 학교를 설립하신 여러 많은 그런 이제 선각자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건국하게 되면 무조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육군특별지원병과 같은 그러니 물리력이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물리력이 필요했었고, 또 이런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광수라든가 윤치호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근대 국가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다양한 직분을 갖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인적 자원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친일파로 몰려서 역사에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서 이런 단일 종족주의가 행행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온 건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이런 좌파들의 어떤 그런 이 친일 반일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거기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국 임명록을 만들어서 조금 더 한 3.1운동부터서 뭐 1919년부터 한 60년대까지 해서 뭐 그런 기존에 우리가 잊혀져 왔던 분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뭐 그런 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우위를 정당하게 평가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일파가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친일파가 나라를 6.25 때 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거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는 일일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혁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친일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좀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하면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본 경찰 앞잡이가 돼가지고 독립투사를 잡아서 고문한 사람. 그건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범죄에서 빼줘야지.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어떤 그런 기준점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민족 친일파를 그러니까 그 친일파를 처벌한 게 아니잖아요. 반민족 행위를 한 친일파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친일파도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이 있고 친민족 행위를 한 친일파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민족과 국가를 항상 생각했던 친일파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고 경찰 앞잡이가 돼서 고문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건 반민족 친일파라고 반민족 범죄자입니다. 아마도 이 명록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다 않지. 그건 뭐 안 하니까. 예,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예. 논할 필요가 없고 뭐 그런데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반민족과 친민족 그 되게 흥미로운 그런 개념이지 않나 뭐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이 책에서도 계속 다뤘던 문제가 바로 계속 이광수라든가 윤추라든가 여러 많은 그러니 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친일파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최남선을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역사 속에서 지운다든지 부정하면은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특히 정신이 망가지고 이런 배은망덕, 연종복배하는 인간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는 거지. 그런 일인 것이죠. 인도 사람이 그러면은 영국에 협조했다 해가지고 이 간디를 그냥 막 친영파라고 해가지고 말살을 하려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영국 군대에 복무했잖아요. 영국 군대. 그렇습니다. 그럼 친영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독립전쟁도 인정 안 하고 그거의 아버지도 지금 땅에 반붙자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런 식으로 관념적인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후적으로 뭐 요렇게 하려고 하는 이 지식인들의 오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가고 역사로 돌아가고 결국 문명 건설 아닙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그 문제점을 역사 연구에 투영시켜서 재구성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계속 이 대담을 들어보시면은 느끼실 게 한국에서는 아직도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았구나 느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의 물리적 지배는 1945년 8월 15일로 끝났지만 그 뒤에 친일파 논쟁을 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친일파 논쟁에 빠져드는 바람에 아직도 우리 정신은 일제시대를 논하고 있고 일제시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졸지에 이광수 같은 애국자가 이 민족 반역자로 되고 그렇습니다. 이 조조에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관 논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역사관을 두고 또 앞으로 또 계속 토론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